어머니 이제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이 자식 다 키워놨더니 이젠 나를 쫓아내려 하다니. 그래, 쓸모없어진 늙은이가 나가야겠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며느리 옥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복내는 손에 쥐고 있던 버선을 내려놓았죠. 손자 막내의 버선이었습니다. 뒤꿈치가 닳아 구멍이 난 것을 꿰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들으셨잖습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다고요. 복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마당에 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복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 뒤로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내의 보따리였습니다. 옥순아, 예, 저 보따리 네가 쌌느냐? 그렇습니다. 복내는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발이 거셌지요. 쌓인 눈 위로 새 눈이 소복소복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안채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가 새벽부터 업어재운 막내 손자였지요. 그 소리에 복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옥순아, 저 아이가 울고 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약을 다렸는데. 어머니, 옥순이 복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보따리 챙겨 나가주십시오. 밖에서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던 마을 안악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열남매를 다 키워주신 분을 이 눈 오는 날에 어디로 가시라고. 쉿, 들려.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걸었지요.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밟혔습니다. 열남매를 품에 안고 키운 손으로 보따리 하나를 쥔 채 복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열남매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병을 간호하며 키워낸 시어머니가 어째서 이 혹독한 겨울날 문 밖으로 쫓겨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옥수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집,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의 일입니다. 야담이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강마을에 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알려진 집이었지요. 논밭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굵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어도 초가지붕이 야무지게 얹혀 있었고 앞마당은 늘 깨끗이 쓸려 있었지요. 뒷곁엔 장독대가 줄지어 서고 봄이면 텃밭에 상추와 열무가 파르파르 올라왔습니다. 그 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식구가 많아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 집 안주인이 바로 복내였습니다. 복내는 인근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45에 머리카락은 벌써 희끗희끗했지요. 손은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평생 물에 손을 담그고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젊었습니다. 까맣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복내의 아들 최덕수는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지요.
말이 없는 대신 손이 부지런했고 부지런한 대신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슴이 좋지 않아 겨울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지요. 그런 아들이 혼인을 한다고 했을 때 복례는 기뻤습니다. 어디 집 아가씨냐? 윗마을 김운장 댁딸이랍니다. 김운장 댁이면 반듯한 집안이구나. 복례는 흡족했습니다. 아들이 몸이 약하니 야무진 며느리가 들어와야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집안일도 잘하고 살림도 알뜰한 며느리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들어온 것이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첫눈에 보기에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키가 자그마하고 이목구비가 선명했지요. 걸음걸이가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혼인 첫날 복례 앞에 큰 절을 올릴 때 그 자세가 어찌나 반듯하던지 복례는 속으로 흡족해했습니다. 야무지게 생겼구나. 우리 덕수 잘 챙겨주겠어. 옥순도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지요. 몸이 고단해 보이시는 분이다. 그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복례는 실제로 고단했으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그 고단함을 내색하는 법이 없었지요. 처음 한동안은 두 여인이 잘 맞았습니다. 옥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복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면 복례가 먼저 옥순 그릇에 반찬을 얹어줬지요. 며느리 이것 좀 먹어봐. 새로 담근 깍두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 깍두기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 알아? 맛있습니다. 정말로요. 옥순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복례도 따라 웃었지요. 그때가 그나마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옥순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복례는 기뻐했습니다. 손자 손녀 볼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옥순의 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어찌나 심하던지 밥냄새만 맡아도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자리에 누우면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다 할 테니 좀 쉬어. 복례가 옥순 대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들 덕수는 몸이 약해 집안일을 거들기가 어려웠으니 온 살림이 복례 혼자 돌아갔지요. 가을이 되어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옥수는 산후에도 몸을 쉽게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아이를 받아 안았지요.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게 도왔고 밤새 칭얼 때는 아이를 업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새벽 찬바람에 복례의 등이 시렸지만 아이가 잠들면 그만이었지요. 잘 잔다. 우리 손자. 이듬해 옥순이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덕수와 옥순 사이에서 아이들이 해마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 사이에 열이 되었지요. 열남매였습니다. 복례는 그 열을 다 받아 안았습니다. 복례의 하루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 복례는 벌써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직갱이로 장작을 밀어 넣으면 연기가 눈을 찔렀지요. 눈물이 났지만 닦을 새 없이 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는 동안 옥수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옥수는 밤중에 막내에게 젖을 먹이느라 늦게 잠들었으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고단하지. 내가 하면 되지. 열 아이의 밥그릇에 밥을 담고 국을 떠주는 것이 복례의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할머니, 나 더 줘. 할머니, 이 반찬 싫어. 할머니, 셋째가 때렸어. 할머니. 복례는 항상 제일 나중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먹고 난 뒤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에 숭늉을 부어 마셨지요.
그것도 서서 다음 할 일을 머릿속으로 헤아리면서 점심엔 뭘 해야 하지? 막내 기저귀 삶아야 하고 셋째 옷도 기워야 하고 밥 한 숟갈 넘기는 사이에도 복례의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면 복례가 밤을 새웠습니다. 열이 오르면 찬 물수건을 이마에 올렸다 갈았다 했지요. 기침을 하면 등을 두드려 주었고 배앓이를 하면 배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의원을 부르는 날이면 약값이 걱정됐지만 아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지요. 할머니 아파. 그래 할머니가 여기 있어. 다 나을 거야. 조그만 손이 복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복례의 손바닥을 타고 가슴으로 번졌지요. 이 손 때문에 산다. 이 손 때문에. 복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지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0개의 작은 손이 복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세월 동안 옥수는 어떠했냐고요? 옥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낳았지요. 몸이 약한 사람이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으니 항상 기력이 달렸습니다. 산후에 제대로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아이를 가졌으니 무리도 아니었지요. 복례는 그런 며느리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안색이 좋지 않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누워있어. 내가 다 할게. 감사합니다. 옥수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조금씩 당연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복례가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넷째가 돌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좀 짜지 않습니까? 저녁 밥상에서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그래, 내 입엔 괜찮은데 짰나? 예. 그리고 국도 좀 심심하고요.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간을 맞추어 다시 끓였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옥순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이 좀 설지 않습니까? 내가 불 조절을 잘못했나 보구나. 아이들도 잘 안 먹더라고요. 복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정리하면서 복례는 가만히 생각했지요. 밥이 설었나? 내가 20년 넘게 밥을 지어온 복례였습니다. 설익은 밥을 지은 기억이 없었지요. 그러나 복례는 그냥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러려니 했지요. 몸이 고단하면 입맛도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되지. 그러나 옥순의 말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밥이 어떻다, 반찬이 어떻다, 아이들 옷을 어떻게 입혔다, 방 청소가 어떻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거리낌 없이. 마을 아낙 하나가 복례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복례 씨 요즘 며느리한테 많이 치이지?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어때서? 아니 그냥 좀 심하다 싶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몸이 고단하니까. 복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이 싫었거든요. 무엇보다 복례 자신이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야. 복례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늦게 잠들었지요. 밥을 더 정성껏 지었고 아이들을 더 야무지게 돌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루도 옥순의 눈에 차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남매가 다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철이 들었지요. 할머니 복례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어찌 됐을지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등에 엎여 잠들던 기억열이 올랐을 때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그 손의 온기를 아이들은 기억했지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다 키워준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복례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미 아비가 키운 거지. 그러나 정작 옥수는 그 말을 듣고 싸늘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따른다. 그 생각이 옥순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혔지요. 그리고 그 가시가 아주 천천히 독이 되어갔습니다. 열남매가 다 자란 집은 겉으로는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철이 들면서 집안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지요. 마지 창석이 장에 나가 장사를 거들었고 둘째 딸 연희는 혼인의 시댁으로 갔습니다. 셋째, 넷째도 차례로 자기 몫을 찾아갔지요. 그렇게 열 중에 여덟이 제 갈 길을 찾아 나갔고 집에는 막내 둘과 덕수 부부 그리고 복례가 남았습니다. 조용해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복례가 장독대 앞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다듬고 마늘을 까는 일이었지요. 손이 마늘 냄새에 절어 있었고 무릎은 찬 땅에 오래 앉아 쉬었습니다. 그래도 복례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지요. 김장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보낼 김치 항아리를 따로 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때 옥순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례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여느 때와 달랐지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이었어요. 말해봐라. 장독 배치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독을? 예. 저쪽 구석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김치독은 따로 빼두는 게 낫겠습니다. 복례는 잠시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저 자리에 있던 독들이었지요.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자리였습니다. 왜? 지금 자리가 어때서? 볕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드나들기가 불편하고요. 볕이 안 든다고 저 자리가 오히려 볕이 잘 드는데. 복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감사합니다. 옥순이 돌아서는데 복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독 자리 하나 바꾸는 것이 무슨 대수냐 싶기도 했고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겠지. 이 집 살림이 이제 며느리 것이 되어가는 거니까. 복례는 다시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부엌 살림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솥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쪽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달에는 안방 가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안방장 위치를 바꿨는데 거슬리시면 말씀하세요. 거슬린다고 말하면 들어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 안악 복순이 어느 날 복례를 붙잡았습니다. 복례 씨 며느리가 집안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네. 살림을 잘 챙기는 거지 뭐가 어때서. 아니 그래도 어른이 계신데 나는 괜찮아. 복례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복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변화는 살림 배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례가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서는데 옥순이 이미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 이제 부엌은 제가 하겠습니다. 복례가 멈칫했습니다. 부엌을? 예.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좀 쉬셔야지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그 말 뒤에 있는 뜻을 느꼈지요. 이제 부엌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도와야지.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복례는 부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그날부터 복례는 부엌에 들어가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에서 두 번째인 열째 딸 소희가 복례에게 몰래 와서 말했지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긴 다 잘 챙겨주는 거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소희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못 쓴다. 복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더 말하지 않았지요. 마지 창석도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저녁 복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구석으로 몰리시는 것 같아서.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수는 몸이 약하다. 속 썩이지 마라. 그래도 창석아. 복례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집안 식구끼리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제일이다. 알겠느냐? 창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단호했으니까요. 그러나 복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멀어지는 것이었지요. 옥순이 조금씩 아이들을 복례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방에서 나와. 밥 먹을 시간이야. 할머니, 저 가볼게요. 그래, 가거라. 그런데 그것이 점점 달라졌지요. 얘들아, 할머니 방에서 뭘 하니? 나와. 왜요, 엄마?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귀찮게 하는 거 아닌데. 나오라면 나와.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복례 방을 나갔습니다. 복례는 혼자 방에 남았지요. 방금 전까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방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귀찮다고? 내가 언제 귀찮았나? 복례는 무릎 위에 놓인 버선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자 버선이었지요. 뒤꿈치가 닳아 구멍이 난 것을 꿰매려던 참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놀리면서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덕수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아내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옥순이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느 밤 덕수가 복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주무십니까? 안 잔다. 들어오너라. 덕수가 방에 들어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어머니 힘드시지요? 복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 얼굴이 어릴 때 열병을 앓던 아들 얼굴과 겹쳤습니다. 뭐가 힘드냐? 나는 괜찮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도 덕수야. 복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내가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된다. 그게 전부다. 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옥순이 복례에게 처음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아침 밥상에서였습니다. 복례가 손자 하나의 그릇에 밥을 조금 더 얹어 주었지요. 아이가 어제 밥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옥순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왜? 제가 밥을 푸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제 굶다시피 했는데 좀 더 줬지. 뭐가 어때서? 어머니. 옥순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지요. 이 집 살림은 이제 제가 합니다. 어머니께서 나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숟가락을 멈췄지요. 덕수는 밥상만 내려다봤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서지 말라고. 그 말이 복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치 보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 마시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 복례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버선을 집어들었습니다. 꿰매야 할 버선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히고 마당 우물가에 얼음이 어는 계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복례는 우물 위에 언 얼음을 깨고 물을 길었지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뼈가 시렸습니다. 손마디가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복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을 길어야 밥을 짓고 밥을 지어야 식구들이 먹으니까요. 아, 그런데 이제 밥은 옥순이 짓지요. 복례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나? 복례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옥순이 이미 불을 지피고 있었고 빨래를 하려 하면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려 하면 옥순이 먼저였지요. 복례는 점점 자기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요.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 버선을 꿰매고 해진 옷을 기웠습니다. 그것만은 옥순이 빼앗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옥순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며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생각이 복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자 손녀들이 복례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지요. 그러더니 사흘 나흘. 복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바쁜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닷새가 지나도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요. 복례가 다가가자 아이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왜들 이러냐? 할머니 방에 안 오고.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제일 작은 막내 도리가 입을 열었지요. 엄마가 할머니 방에 가지 말래요. 복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쉬셔야 한다고요. 복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어 보였지요. 그래, 엄마 말 잘 들어야지. 할머니 우리 보고 싶지 않아요? 복례는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지. 그럼 우리 방에 오면 안 돼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지요.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복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달빛이 문틈으로 가느다랗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립구나. 그 생각이 복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복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웃 복순이 어느 날 복례를 붙들었습니다. 복례 씨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별일 없어. 별일이 없다고. 내가 다 보이는데. 며느리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복순아, 쓸데없는 소리 마. 쓸데없는 소리라니. 열남매를 다 키워줬으면 대접을 받아야지. 구석으로 몰리면 되겠어. 복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순아, 제발. 우리 집 일이야. 알아. 그래도 답답해서. 나는 괜찮아. 진짜로. 복수는 복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복례 씨, 너무 참지 마.
사람이 너무 참으면 못 써. 복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지요. 복례가 진짜로 흔들린 것은 그의 겨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였지요. 복례가 부엌 앞을 지나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옥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가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복례의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요. 이 집이 이제 우리 집인데 어머니가 계시면 내가 살림을 못 하잖아요. 어머니가 뭘 어쨌다고. 뭘 어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요. 솔직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례는 숨을 참았지요. 옥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다 키워주셨어. 그 은혜를 어떻게,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도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복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편하다고. 20년이 넘었습니다. 열남매의 기저귀를 달고 밥을 먹이고 밤을 새워 병을 간호하고 남편 없이 혼자 살림을 꾸려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한순간에 불편하다는 말 2글자로 뭉개지는 것 같았지요.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마. 울면 안 돼. 그러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지요. 복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아. 그 뒤로 옥순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상에서 복례의 그릇에 반찬을 담는 것이 뜸해졌습니다. 복례가 말을 꺼내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지요. 아이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막내 도리가 복례에게 달려왔지요. 복례가 방에서 숨겨두었던 곶감 하나를 꺼내 주려는데 옥순이 들어왔습니다. 도라, 이리 와. 엄마, 나 할머니가 뭐 줄 거야. 밥때도 아닌데 군것질하면 못 써. 이리 오너라. 하지만 도리가 움츠러들며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복례는 곶감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옥순이 도리를 데리고 나가면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에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복례는 손에 쥔 곶감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복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방 앞에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들이었지요. 입을 옷까지 바느질 도구.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옥순이 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어머니, 건넌 방으로 옮겨 주십시오. 건넌 방, 예. 안채 방은 아이들이 써야 하니까요. 건넌 방은 헛간 옆에 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방이었지요. 창도 작고 볕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겨울에 많이 춥다. 이불 두껍게 쓰시면 됩니다. 복례는 잠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넌 방으로 갔지요. 좁고 낮은 방이었습니다. 복례가 짐을 내려놓고 앉으니 무릎이 벽에 닿을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헛간 지붕이 보였습니다. 날이 흐렸습니다. 복례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마지 창석이 그 사실을 알고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십니까? 조용히 해라, 창석아.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머니가 왜 이 방에? 내가 여기가 좋아서 왔다. 거짓말 마십시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창석의 눈이 벌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말씀드리자고. 그때 들으셨어야, 창석아. 복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이 집이 시끄러워진다. 내 아버지 몸이 어떤지 알지 않느냐.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너무하긴. 방 하나 옮긴 거잖니. 복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창석이 더 참지 못했지요. 어머니, 울지 마라. 어른이 울면 못 써. 창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복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그 아들이 어릴 때 아프던 날 밤처럼.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저 아이구나. 복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건넌방은 예상대로 추웠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복례는 이불을 두 겹으로 감고 누웠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했지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감기 들면 안 되는데.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면 누가 걱정하겠냐는 생각이 아니었지요. 아프면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새벽에 기침이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지요. 복례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기침을 삭혔습니다.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식구들 깨우면 안 된다. 그 새벽에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지요. 막내 돌이었습니다. 할머니 기침 소리 들었어요. 돌아, 내가 왜 여기 있냐? 어서 들어가 자거라. 추우면 이거 덮어요. 도리가 자기 이불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솜이불이었지요. 복례의 이불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복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서 자도 돼요?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 모를 거예요. 새벽이잖아요. 도리가 복례 옆에 누웠습니다. 조그만 몸이 복례 품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복례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온기가 있으니 살겠다. 기침이 멎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덕수가 또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갑자기 기침이 터졌고 기침과 함께 피가 나왔지요. 옥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복례가 가장 먼저 뛰어왔습니다. 덕수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덕수야, 정신 차려라. 어미 보이냐? 어머니, 의원 불러라. 빨리.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창석이 뛰쳐나갔지요. 옥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손을 떨었지요. 복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을 두드리고 이마를 짚고 숨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지요. 위기의 순간 복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처방했지요. 며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복례가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옥순은 어디 있었느냐고요. 처음 이틀은 옥순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옥순이 복례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쉬십시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같이 있으면 되지. 어머니. 옥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남편 방입니다. 복례는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방을 나오는 복례의 등 뒤로 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지요. 낳는 게 우선이다. 어미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건넌방으로 돌아온 복례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었지요. 그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복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내가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하고 내가 없으면 아들이 걱정된다. 어쩌면 좋으냐. 복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건넌방은 더 추워졌지요. 복례는 새벽마다 혼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곱아 부직갱이를 잡기도 힘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불을 피워두어야 방이 따뜻해지니까요. 자기 방이 아니라 안채 방들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추울까봐. 그 무렵 옥순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칭찬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옥순에게는 가시처럼 박혔지요. 내가 열을 낳았다. 내가 이 집 며느리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이 집의 어른 노릇을 하는가? 옥순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질투가 쌓였고, 질투는 원망이 되었고, 원망은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그 독이 어느 날부터 생각을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날부터 옥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순이 복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어머니 계십니까? 들어오너라. 옥순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손자 막내 도리의 버선이었습니다. 뒤꿈치에 구멍이 난 것을 꿰매던 참이었어요. 옥순이 복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복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습니다. 복례의 바늘이 멈췄습니다. 그래? 예. 싫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복례는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옥순을 바라봤지요.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옳습니다. 항상 자애롭습니다. 항상 헌신적이시지요.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르고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칭찬하고 심지어 제 남편도 어머니 편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뭡니까?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을 낳았습니다. 열을. 그런데 이 집 사람들 눈에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다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뿐입니다. 옥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나가달라는 것이냐? 옥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소복소복 소리도 없이. 옥순아. 예. 내가 힘들었구나. 옥순이 흠칫했습니다.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모른 게 아니다. 내가 열을 낳으면서 얼마나 고됐는지,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내가 다 봤다. 내가 아이들을 돌본 것은 너를 대신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손자 손녀들이 좋아서 한 거다. 내가 즐거워서 한 거야.
그런데 그게 내 눈엔 다르게 보였구나. 옥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 집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한 적 없다. 그냥 살림이 손에 익어서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랬을 뿐이야. 내가 불편했다면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왜 사과하십니까? 옥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잖습니까? 제가 속이 좁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옥순아.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면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다는 거야.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지요.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복례는 다시 바느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래서 나가달라는 거냐? 아직 대답을 안 했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말했지요. 예. 복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예라고 말할 때 옥순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도 고개를 드는 얼굴이었지요. 그것이 복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아이도 참 힘들었겠구나. 복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당장 쫓겨날 처지인데 원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복례는 곰곰이 생각했지요. 갈 곳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친정은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몸은 성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혼자 살림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래도 복례는 일어섰습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야지. 눈치를 보며 있는 것이 나도 싫다. 복례는 조용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옷 2벌 바느질 도구 덕수가 어릴 때 그린 그림 1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지요. 창석이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또 피를 토하셨습니다. 이번엔 많이요. 복례의 손에서 보따리가 떨어졌습니다. 덕수의 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옥순이 울며 남편을 붙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 밖에서 울음을 참으며 서 있었지요. 복례가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원 갔다 왔느냐? 다시 사람 보냈습니다. 온돌불 더 지펴라. 지금 당장. 예. 찬 물수건 가져와. 뜨거운 게 아니라 찬 것으로. 복례가 움직였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지요. 덕수의 이마를 짚고 맥을 짚고 등을 조심스럽게 받쳤습니다. 덕수야, 어미 소리 들리냐? 어머니, 들리는구나. 다행이다. 눈 감지 마라. 옥순이 복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복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옥순이 울음을 삼켰지요. 의원이 왔습니다. 복례는 의원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의원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약재를 적어 아들 창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당장 구해와라. 오늘 밤 안으로. 예, 어머니. 밤새 복례가 덕수 곁에 있었습니다. 옥순도 그 자리를 지켰지요.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덕수를 간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례가 물수건을 건네면 옥순이 받았고 옥순이 약을 다리면 복례가 식혀서 덕수 입에 넣었지요.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덕수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의원이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요.
옥순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복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옥순의 등에 손을 얹었지요. 아무 말 없이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어머니, 다행이다. 넘겼다.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쉿. 복례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덕수 깨면 안 된다. 옥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렀지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덕수가 눈을 떴습니다. 복례와 옥순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이 작게 웃었지요. 두 분이 같이 계시네요. 네, 덕분이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지요. 덕수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빨리 나아야지. 어머니가 떠나시려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복례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창석이한테 들었습니다. 보따리 싸시는 거 봤다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더 숙였지요. 덕수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아. 예. 어머니한테 할 말 없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것을 알면서도 제가 좁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어머니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인 거랍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소복 소리도 없이. 복례는 그 눈을 바라봤지요. 이 사람도 참 힘들었겠구나. 나름대로. 복례가 천천히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찬방바닥에 오래 있으면 무릎 상한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그 얼굴을 바라봤지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미웠던 적 없다. 알겠느냐?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웠는데. 알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복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서운했다. 많이. 그런데 밤새 내 남편 곁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 저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열을 혼자 키워야 할 텐데. 그 생각이 드니까 서운한 게 다 날아가더라. 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요. 복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응?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반전은 그때 찾아왔지요. 마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다급한 얼굴이었습니다. 복례 씨 계십니까? 복례가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저 위 고갯마루 너머 외딴집 있잖습니까? 거기 노파 한 분이 쓰러지셨다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복례 씨가 약초에 밟다고 해서. 언제? 오늘 새벽인 것 같은데 눈 속에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복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걸쳤지요. 옥순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겠습니다. 복례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덕수 곁에 있어야지. 창석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눈길을 걸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으니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외딴 집이었지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복례의 발이 굳었습니다. 쓰러진 노파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었지요.
복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파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옥순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제야 옥순이 알았습니다. 그 노파가 복례의 친정어머니라는 것을. 노파는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복례가 약초를 다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을 복례 자신도 알았지요. 평생 남 앞에서 손 한 번 안 떨던 복례였는데. 어머니, 왜 여기 계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야지. 노파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바빠 보여서. 바빠도 와야지요. 바빠도. 복례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말했으면 모셔왔을 텐데. 왜 여기서 혼자? 괜찮다. 나는 괜찮아. 복례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있었지요. 차가운 눈 속에 쓰러져 계셨으니 당연했습니다. 옥수는 방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처음 봤지요.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손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옥순의 가슴을 세게 쳤지요. 이분도 누군가의 딸이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왔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쫓겨나는 날 얼마나 무너지셨을까.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지요. 10남매를 키워준 사람에게 갈 곳도 없는 사람에게 눈 내리는 날 나가달라고 했던 자신이.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례의 어머니는 사흘 만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복례가 그 사흘을 곁에서 지켰지요. 옥순도 번갈아 가며 죽을 쓰고 약을 다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스스로 한 일이었지요. 노파가 옥순을 처음 본 날 물었습니다. 내가 복례 며느리냐? 예, 어르신. 복례가 고생이 많지. 옥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옥순의 손을 잡았지요. 복례가 어릴 때부터 남 걱정을 자기 걱정보다 먼저 했어. 그게 저 아이 타고난 성미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저 아이는 널 미워한 적이 없을 거다. 한 번도. 옥수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지요. 노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례가 들어오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옥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조용히 두드렸지요. 마치 어릴 때 아이를 달래듯이. 노파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복례 집 건넌방이 아닌 안채방에 모셨지요. 옥순이 그 방을 내줬습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그날 저녁 복례와 옥순이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복례가 잠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파 좀 다듬어라. 예. 두 사람이 나란히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복례는 국을 저으면서 생각했지요. 이제 시작이다.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같은 눈이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고요하고 더 환했지요. 복례는 가만히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흘러넘친 계절이었지요. 복례는 아침 일찍 마당에 나가 꽃잎이 떨어진 것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마당에 퍼졌지요. 그 소리에 안채에서 옥순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됐다. 나는 이거 좋아. 그래도 옥순아, 나 아직 힘 있다. 복례가 웃었습니다. 옥순도 따라 웃었지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피어난 꽃이었지요. 복례의 어머니는 안채방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빨리 기력이 회복되지는 않았지요. 복례가 아침마다 죽을 쑤어 들고 들어갔습니다. 옥순도 번갈아 들어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죽 그릇을 들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많이 나아지셨어요? 나아지고 말고. 그런데 말이다. 노파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나한테 와서 한참을 앉아 있더라. 복례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없었어. 그냥 손을 잡고 있었지. 그러더니 가면서 한마디 하더라. 뭐라고요? 노파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겠지요 하더라. 복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할 수 있다고 했지. 뭐든 마음 먹으면 되는 거라고.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구꽃 한 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닿았다가 사라졌지요. 저 아이도 애쓰고 있구나. 복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웃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이 말했지요.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복례는 알았습니다. 저 아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봄이 되면 논에 나가겠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덕수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논 봐야지요. 안 된다. 어머니, 창석이 있지 않느냐. 창석이한테 맡겨라. 그래도 제가 덕수야. 복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건강한 게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논보다 내 몸이 먼저야. 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제 걱정을 더 하십니다. 그게 어미지 뭐냐. 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지요. 어머니, 저 이번에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랬겠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곁에 계셨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살 것 같았습니다. 복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라. 그게 낫는데 제일이야. 그러나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옥순이 달라졌지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지요. 아침에 복례보다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날이 생겼습니다. 복례가 부엌에 들어오면 자리를 내주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글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된장국 어떻습니까?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복례가 멈췄습니다. 내가 된장국 좋아하는 걸 알았냐?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복례는 잠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지요. 알면서 왜 안 해줬냐? 옥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다. 오늘 해주면 되지. 그날 저녁 밥상에 된장국이 올라왔습니다. 복례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지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잘 끓였다. 옥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얼굴이 신혼 때의 얼굴 같았지요. 복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나한테. 아이들이 그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막내 도리가 복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 할머니 방 청소했어요. 그래,
응. 그리고 할머니, 이불도 햇볕에 널었어요. 복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이불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지요. 봄 햇살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한참 그 이불을 바라봤습니다. 고맙구나, 옥순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는 계절이었지요. 복례는 뒷곁 텃밭에서 고추를 땄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가 손 안에 가득했지요. 옥순이 나와 함께 고추를 땄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고추를 다듬었지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옥순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저 셋째 낳았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하지. 산후에 열이 심하게 올랐잖냐. 그때 어머니가 사흘 밤을 꼬박 저 곁에 계셨지요. 그랬나? 기억 못 하십니까? 복례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 별로 기억이 없어. 옥순이 고추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이마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새벽인데도 주무시지 않고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복례는 옥순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나는 진짜 괜찮아. 복례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섭섭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있었다. 많이. 그런데 말이다, 옥순아. 사람이 살다 보면 못할 말을 하기도 하고 못할 짓을 하기도 해. 그게 다 자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텃밭의 고추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빨간 고추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고추를 다듬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따뜻했지요. 그해 겨울 또 눈이 왔습니다. 복례는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지요.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서려던 날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사각사각 밟히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손자 도리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지요. 도리가 복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이 추운 데서 같이 하면 안 추워요. 복례가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동그란 눈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 눈빛 때문에 살았다. 복례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가자. 안채에서 옥순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추우신데요. 괜찮다. 도리가 같이 하재. 저도 할게요. 옥순이 외투를 걸쳤지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창석도 나왔고 덕수도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나도 할까요?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요. 옥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덕수가 웃으며 문을 닫았지요.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복례는 눈을 두 손으로 뭉쳤습니다. 손이 시렸지요. 그러나 시린 것보다 따뜻한 것이 더 컸습니다. 옆에서 도리가 눈을 굴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옥순이 눈을 쌓으며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눈사람 코는 뭘로 할까요? 고추. 고추요? 빨간 고추 달면 예쁘지 않냐? 옥순이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웃었지요. 복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지요. 담장 너머로도 흘러나갔습니다. 복례의 어머니는 그 겨울을 따뜻하게 났습니다.
이듬해 봄에 기력을 더 회복했지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 날도 생겼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 주위를 뱅뱅 돌았지요. 어느 날 노파가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복내야, 너 이 집에서 잘 살겠다. 이제야요? 응, 이제야. 전엔 모르겠더니 이젠 알겠어. 복내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뭘 아세요? 며느리가 너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 눈빛이 진심이야. 복내는 멀리 안채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옥순이 밥을 짓고 있었지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근데 변하긴 변한다. 복내는 그 굴뚝 연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마당으로 퍼져왔지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남매가 모두 장성했지요. 혼인에 자기 집을 꾸리는 아이들이 생겼고 손자 손녀도 늘어났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 안이 터질 것처럼 가득 찼지요. 복내는 그 북적임이 좋았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옥순도 곧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떡국을 끓였지요. 어머니, 제가 저을게요. 그래라.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앉긴. 여기 서 있는 게 더 좋아. 옥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원래 그래. 이제 알았냐? 두 사람이 웃었지요. 부엌 안의 웃음소리와 떡국 끓는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복내가 칠순이 된 해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였지요. 마당에 큰 상을 차렸습니다. 창석이 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복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자. 어머니 들어주십시오. 창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밥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고 아플 때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인지 저희는 다 기억합니다.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열남매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내는 마당을 가득 메운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작은 얼굴들 닮은 얼굴들이었지요. 그 얼굴들 하나하나에 자기 손이 닿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준 손밥을 먹여준 손열이, 오른 이마를 짚어준 손. 그 손이 지금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복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지요. 그냥 흘렸습니다. 옥수는 상 한켠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는 처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분이 울 때는 언제나 남 때문이구나. 자신 때문에 운 적이 없었지요. 쫓겨나던 날도, 걷는 방으로 밀려나던 날도. 항상 아들 때문에, 손자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울었습니다. 옥수는 복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내의 손을 잡았지요. 복내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니. 고맙다. 옥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워야지요, 어머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마당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었지요.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복내는 그 햇살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밥 짓는 냄새, 옥순의 따뜻한 손. 이거면 됐다. 복내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 집 복례 씨 알지? 그분이 10남매를 다 키웠잖아. 알지. 근데 며느리한테 한 번 내쫓길 뻔했다던데. 맞아. 눈 오는 날에.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떻게 됐어? 그 며느리가 제일 효부 됐다더라. 마을에서 제일. 어머 정말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잖아. 복례 씨가 그 말을 늘 했다던데.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래? 복례 씨가 뭘 어떻게 했기에. 그러자 이야기를 전하던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그냥 버텼대.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버텼대. 복례는 팔순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도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불을 지피려 했는데 옥순이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됐다. 나는 이게 좋아. 어머니.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오늘따라 달라 보였지요. 왜 그러냐? 그냥요. 옥순이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아궁이 불을 바라봤지요. 불꽃이 따뜻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구수했지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옥순아. 예, 어머니. 나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럼 들어가 주무세요. 그럴까? 복례가 일어서려는데 옥순이 부축했습니다. 복례는 옥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옥순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복례는 따뜻한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 도리가 곁에 있었고 옥순이 손을 잡고 있었지요. 마당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흘러넘쳤지요. 꽃이 판 잎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복례의 이불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복례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손자 손녀들이 자라 제 아이들을 낳을 때쯤이면 어김없이 이 이야기가 나왔지요. 할머니 복례 씨 이야기 알아요? 10남매 키워준 분이요?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분이 한 번 쫓겨날 뻔했거든요. 어머 그래요? 눈 오는 날에요. 며느리한테. 그런데 말이에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버텼대요. 도망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오늘 내 곁에 오래 있어준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복례처럼 버텨준 사람이 여러분 곁에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